안녕하십니까. 3년 만에 찾아뵙는 대한민국 한때 최고 강사 최진기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바로 책 제목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최진기의 러우 전쟁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 책을 사서 보셔야겠지만 그 전에 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6개의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죠. 왜일까요? 제가 책 서문에 이런 내용을 썼었어요. 우리 한번 쫓아가 볼까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공통점 뭘까요? 써있잖아요. 세계대전 공통점. 우리 뭐 바보예요. 그러면 차이점 1, 2. 왜 그래요? 지금 뭐 대선기간이라고 1, 2 그러면 안 돼요. 자, 뭐가 되느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떠올 수 있는 거는 1차 세계대전 사실은 유럽만의 전쟁이었습니다. 세계대전이라고 그러지만 유럽이라는 한 대륙에 한정된 전쟁이었다면 2차 세계대전은 정말 월드와이드한 전쟁이었죠. 두 번째, 방식도 달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맞아요, 참호전 중심이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은 폼을 연 건 히틀러의 기동전이었죠. 전쟁의 성격도 달라요. 방식도 달랐어요. 무슨 성격이 달랐는가? 1차 세계대전은요, 사실 제국주의 세력 간의 식민지 쟁탈전으로 이겨진 제국주의 내부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은 완연히 달라졌죠. 파시즘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파시즘 세력과 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든 어쨌든 민주주의, 우리 사회주의도 공산주의 다 표현했지만 지금도 북한 이름에 뭐 붙어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의 형태는 파시즘 세력과 어쨌든 민주주의 세력 간의 이념 전쟁의 성격을 담고 있었던 거죠.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가 되느냐? 1차 세계대전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제가 왜 러우전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차 세계대전은 전쟁이 끝나도 전후 질서가 앞하고 같았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은 전후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 나갔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첫 번째, 1차 세계대전은 전쟁이 끝나고 나도 식민지가 독립 못했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도 독립했잖아요. 세계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했어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두 번째, 1차 세계대전은 전쟁이 끝나고도 영국의 패권은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미국이 영국을 앞질러 나갑니다. 그러나 영국의 패권은 변하지 않았고 파운드화는 여전히 패권 통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브렌튼 우드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달러 패권이 들어지고 패권이 완연히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만 변했나요? 그렇죠.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국주의 내부 간에 민족을 앞세웠던 전쟁이라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민족주의가 더 강하죠. 우리는 특히. 왜? 우리는 유럽의 민족주의라는 건 15세기, 16세기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2000여 년을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민족주의가 굉장히 더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은 민족주의는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왜? 공산주의와 그리고 자본주의 혹은 자유주의로 대표되는 냉전 체제가 들어섰죠. 냉전은 민족보다는 이념이 앞섰던 시대입니다. 자, 이것만 바뀌었나요? 결정적으로 자본주의가 변화됐습니다. 물론 케인즈리언으로 대표되는 우리 혼합경제체제는 1930년대 공황이 덮치고 나면 등장합니다. 그죠? 루즈벨트가 우리 대공황을 갖다 극복하고자 수정자본주의를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거는 일부 선진국, 특히 미국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자본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전쟁이라는 거는 규모가 큰가 작은가도 중요하죠. 물론 전쟁을 갖다가 얘기한다는 건 되게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이 어떤 것의 분기점이 되냐는 거죠. 한번 쫓아가 볼까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자, 어떤 전쟁이? 그렇죠. 웃긴 건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겼어요. 병자호란은 삼전도 가서 우리가 굴욕을 당하죠. 패했어요. 승전과 패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사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조선을 어떻게 나눕니까? 전기 후기를.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하나요? 아니죠.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합니다. 왜? 임난이 터져야 신분 제재서가 붕괴되고 임난이 터지면서 농업이 황폐화되면서 이양법이 등장하면서 경제 체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선조가 뭐 했어요? 이빨 도망쳤잖아요.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병자호란, 우리는 패전했지만 조선의 체제는 변하지 않았죠. 4대 중심은 더 강화되고. 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자, 한번 쫓아가 보죠. 맞아요. 한국전쟁 우리가 했지만 한국전쟁 이후 냉전체제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전체제는 들어오기 시작하고 공고화되죠. 그러나 베트남 전쟁이라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요새는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우리 경제적 인식도가 높아졌잖아요. 우리 맨날 배웁니다. 베트남 전쟁이 터지고 나서 미국이 막대한 전비를 지출하게 되자 이에 미국은 달러를 갖다 바꿔주는 브렌튼 우드 체제를 갖다 계속 유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닉슨 쇼크가 나와서 달러 체제가 변화하면서 오일 쇼크가 터지고
세상이 변한 것은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바로 반전 문화라는 것이 서구에 등장하게 되죠. 이전엔 반전 문화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문화가 아니었어요. 반전이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폴레옹 전쟁, 보블 전쟁. 저 전쟁의 결과 유럽의 헤게모니 국가가 변했어요. 나폴레옹 전쟁 때는 유럽의 헤게모니 국가가 프랑스였다면 보블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헤게모니 국가는 독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보블 전쟁은 헤게모니 국가가 프랑스에서 독일로 바꾼 것에 불과하지만 나폴레옹 전쟁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과서에 다 배웠죠. 프랑스의 혁명의 이념을 전 유럽으로 전파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마지막! 옛날에 로마와 카르타고가 연락이 싸웠어요. 한니발 아저씨가 우리가 뭐예요? 수차례에 걸쳐서 스페인에서 돌아가지고 로마를 진격하고 전쟁세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로마 카르타고의 전쟁은 지중해를 둘러싼 패권 헤게모니 전쟁이에요. 하지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달랐죠. 드디어 동서문화와 문명이 만나면서 심지어 우리 석굴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석굴암 하니까 이해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러우전에 주목해야 되느냐? 이 전쟁은요,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을 그것 포함해서라도 그 못지않게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입니다. 그죠? 100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가장 큰 전쟁 3개를 꼽으라면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러우전일 거예요. 근데 그 규모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콜드워, 냉전시대가 들어왔죠. 두 번째,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91년 구소련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아온 건 단일 미국 헤게모니에 의한 탈냉전 시대였죠. 자, 탈냉전에 조정을 울린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러우전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우전에 주목을 해요. 저 러우전은 미국 단일 헤게모니라는 탈냉전을 이끌었던 가장 중심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사실은 이게 제 책의 뒤에 나와 있는 결말인데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자국 안보 중심주의라는 것이 보다 본격화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양극체제라는 쉽게 얘기하면 미국 패권 경제에 여전히 같이 가는 국가와 그렇지 않는 국가로 나누어지는 결정적 분기점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신권위주의.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좀 마음이 아픈데 왜? 저는 1980년대 시대 때 있었던 유럽의 지도자들과 지금 있는 유럽의 지도자들을 비교해 봤을 때 1980년대는 저는 그분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국은 레이건이고 영국은 대처였어요. 독일은 통통이 아저씨 콜이었고요.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전에 바이든 아저씨. 영국은 누군지도 몰라. 보리스 존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지어 미국이란 민주주의 국가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미국은 민주주의일지 모르지만 권위주의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러우전을 기점으로 해서 탈냉전이 붕괴되고 새로운 실질서가 안착되는 시대로 변했다. 그래서 우리는 러우전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러우전이 일어났으며 이 전쟁 과정이 어떠했으며 이것이 끝난 새로운 신질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책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사실은 예민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우리 한국전쟁, 우리에게도 참 민족 동종산잔의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전쟁 때도 사실 논란이 많이 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긴 합니다. 자, 전쟁이 왜 발생했는가? 근데 사실 왜 이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쟁처럼 제3자의 습장이 쓰기 어려운 사회적 현상이 됩니다. 차라리 대선은 제3자의 습정에 쓸 수 있어요. 너 1번이야 2번이야? 아니야 나 3번. 3번 안 붙구나 우리가. 자, 여러분 뭐가 돼요? 제3자의 습장에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쟁이라는 거는 극한의 대립이죠. 왜? 싸움의 당사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자, 근데 어쨌든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면서 발생합니다. 그건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바라보는 전쟁의 발발 원인은 둘. 우리 교실을 생각해 보면 되죠. A란 친구와 B란 친구 싸대기를 날렸어요. 그럼 B란 친구는 일단 뭐라고 생각합니다? A 왜? 먼저 선빵 날렸으니까. 자, 이게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제일 대표적인 견해죠. 바로 뭐예요? 선제적 침략론입니다. 반면 때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날 때리게 했잖아. 야, 돈도 안 받고 내 여자친구도 뺏어가고. 그거 진짜 맞을만 하네요. 자, 이건 두 번째 뭐가 되겠어요? 침략 유도론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하나의 입장을 우리가 따랐을 때는 사실은 러우전에 대해서 객관적인 발발 원인을 알아내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선제적 침략론, 저거는 현대사에선 굉장히 더 중요한 겁니다. 왜? 먼저 때렸다는 거는 분명히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죠. 만약에 ICC에 제소가 된다면 분명히 처벌받아야 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뭐가 됐어요, 여러분? 뿌틴이 지금 ICC에 여러분 제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르시아 전쟁은 누가 먼저 쳐들어갔어요? 우리 지금 그걸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야,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가 먼저 그리스 쳐들어갔으니까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 그럼 십자군 전쟁은 누가 쳐들어갔어? 가만히 생각해볼까? 우리 서구이 십자군이 먼저 쳐들어갔네? 이 전쟁 우리 나쁜 이러지 않죠, 서구의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선제 누가 먼저 쳐들어갔는가는 굉장히 부차적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먼저 쳐들어갔느냐의 문제는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 객관적 사실에 주목하기보다는 도덕적 심판의 문제로 바라본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야, 2월 24일 우리가 쳐들어간 건 맞는데 2월 18일 날 우크라이나 군대가 돈바스에 대대적인 포격을 가했잖아. 거기 우리 다 러시아 주민 사는데 우리 그들 보호하려고 들어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히려 니네가 먼저 깠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그러지 않았나요? 페르시아가 먼저 쳐들어갔지만 이오니아 지방에 그리스가 원군을 보냈잖아요. 반란군들에 대해서. 십자군 전쟁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노바르 2세가 끌레르몽 해에서 야! 신의 뜻이다, 쳐들어가자 라고 했어요. 십자군이 먼저 쳐들어간 건 맞죠. 하지만 그 당시에 셀주크 투르크가 비잔틴을 압박했잖아요, 제국을. 그러니까 사실은 참 좀 애매하고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분명히 비난받아야 되고 특히 현대로 넘어올수록 더 큰 문제이지만 객관적 사실의 문제를 도덕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일본 굉장히 레프트한 사람들은 혹은 러시아에서는 침략 유도론을 얘기합니다. 침략 유도론의 근간은 다음과 같아요. 야, 나토 니네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베이컨 국무장관이 와서 단 1인치도 동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동진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크라이나 유로 마이든 혁명할 때 2014년이죠. 야, 네오컨 룰랜드 와가지고 돈 풀고 니네 서방이 배후 조종해서 쿠데타 일어났잖아. 저게 무슨 혁명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돈바스 지역을 니네가 탄압하니까 우리가 들어갔잖아 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도 이 관점도 제 입장에서는 굉장한 문제를 가집니다. 왜? 나토의 동진 문제를 설명할 때도 굉장히 재밌어요. 나토가 동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나토에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동진을 한 건 나토의 서구 국가들이 동진을 했지만 결정한 거는 동유럽 국가들이 한 거예요. 동유럽 국가들이 한 거예요. 미국과 서방이 한 게 아니라. 미국과 서방이 나토에 가입시켜주다고 할 때 요번에 어디가 가입했죠? 요번에 러우전 때문에 핀란드랑 스웨덴이 가입했죠. 그러면 나토가 핀란드하고 스웨덴에 동진을 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핀란드와 스웨덴이 변한 거죠. 핀란드가 어떤 나라예요? 핀소 전쟁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잘 싸웠지만 소련에게 패배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중립국계로 남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중립외교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번에 돌아섰죠. 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제일 먼저 왜 그랬는가를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미국을 봐야 돼요? 유럽을 봐야 돼요? 아니요, 핀란드에 주목해요. 유로 마이단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네오콘과 서구가 지원해서 일어났어요. 일어난 거는 보다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야누코비치의 실정이에요. 야누코비치가 친러에 섰잖아요. 근데 부패하고 분응하니까 국민들이 데모를 했고 그 과정에서 물러서게 되니까 야누코비치 정권의 백그라운드에 서줬던 러시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게 된 거죠. 거기에 주목을 해야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사실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 똑같거든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느냐로 가봅시다. 어떻게 분석을 해야 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쁜 니까 두 번째, 우리가 무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왜?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변수와 상수를 두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느냐? 자, 우리 한번 가봅시다. 변수는 어떤 게 있느냐? 혼노츠의 변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죽지 않았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제패하지 못했다면, 자, 이런 변수들을 통해서 우리는 임진왜란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파견된 정사, 부사, 김성일과 황인길이 둘 다 임진왜란에 쳐들어올 것 같다라고 예견을 했더라. 율곡 이의 10만 양병설이 정말 실시가 되었더라면 이런 변수들을 갖다 우리가 종합을 할 때 총체적으로 서서히 접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에 있었던 조선 이후에 항상 존재했던 그 전에도 많은 전쟁의 불씨가 담겨져 있던 내용들을 점검해 나갈 때 우리는 제대로 전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전쟁은 크게 4개의 주체가 있었습니다. 무슨 4개의 주체가 있었냐고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러우전이지만 우크라이나 배후에는 2개의 커다란 지원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
하나는 유럽이죠. 그럼 우리는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나하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들을 서로 엮어서 제대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나하나씩 쫓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겼다면. 저 굉장히 공감합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였다면 전쟁이 났을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중동 전쟁 막 가자 지고 작년에 난리 났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의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분노했는데, 근데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중동 전쟁이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눈 녹듯이 평화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외교 노선과 바이든이 가졌던 외교 노선의 차이는 무엇이기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변해 나갔는지. 자, 그럼 두 번째, 젤렌스키 한번 가보죠. 야,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까? 저거는 쉽지 않은데, 최소한 젤렌스키가 개혁에 성공했으면, 왜? 젤렌스키는요, 대통령 될 때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의 평화회담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젤렌스키가 그거에 대한 굉장히 호소력이 있던 게, 젤렌스키의 고향도 돈바스 지역에 가까운 곳이었고, 젤렌스키가 코미디를 했던 곳도 러시아였고,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드라마 국민의 종도 러시아어로 제작된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왜 젤렌스키는 전쟁으로 안? 간단합니다. 개혁에 실패해서 갔습니다. 또 한번 쫓아가 보죠. 푸틴은 악마! 러시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푸틴이 2000년에 집권을 합니다. 푸틴 상당히 럭키했어요. 왜? 푸틴이 집권하면서 석유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집권 기반이 좋아지죠. 그런데 푸틴은 원래,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그러죠. 지금도 우크라이나랑 전면전하자는 사람들이 러시아에 굉장히 많죠. 특히 군부에서는. 그러니까 푸틴은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강경 노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통적 러시아주의자, 그 강경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면전 100만 동원하자 나오잖아요.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야? 100만 동원하지 뭐. 전술핵 쓰고.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온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떠나서 중요한 거는 푸틴이 정확하게 2014년에 완전히 넘어가는 거고요. 2009년에 조지아 전쟁 때죠. 그래서 친서방 노선에서 반서방 노선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 메르켈이 있었다면 유럽에 2014년에도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잖아요. 메르켈은 푸틴하고 60번 회담하는 친구입니다. 좋든 나쁘든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지금 독일의 지금 총리 이름도 모르겠어요. 슈츠 바뀐 다음에는 저도 뭐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은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독일 외무장관 베어복, 녹색당, 이렇게 참 애타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을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상수라는 표현을 썼죠. 항상 존재했던 것. 저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실 우리도 민족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죠. 일본 식민지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한일 관계를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일본 식민지와 임난 이후의 그 오랜 역사를 배제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존재하죠. 똑같거든요. 서구와 러시아에서 존재하는 러시아 혐오주의라는 표현하는 루소포비아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소포비아를 이해하지 않고 전쟁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포비아란 말은 단순한 혐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포비아에는 혐오를 넘어선 공포가 들어갑니다. 포비아는 언제 생기느냐? 원래는 나보다 못했던 애들이 나만 있었을 때, 그때 가장 정점에 갑니다. 차라리 넘었으면 없어져요. 일본이 우리한테 가진 게 지금 요새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대등하게. 근데 5년 전쯤인 것 같은데 혐한이 일본을 물들였죠. 왜? 그 전에 우리 식민지 귀염둥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삼성이 소니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단순히 혐오가 아니라 공포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러시아는 진짜 공포스러운 존재인가, 유럽에? 여러분, 러시아가 독일을 쳐들어가겠어요? 프랑스를 쳐들어가겠어요? 영국을 쳐들어가겠어요? 그럼 누군가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루소포비아의 기원은 너무나 비잔티 제국 시절로 갈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종교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정교고, 여기는 카톨릭, 근데 얘는 개신교였고. 그리고 러시아는 아시아의 지배를 400년을 받았죠. 그러니까 진짜 서구란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반달리즘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루소포비아가 자리 잡게 되는 거는 영국이 식민지 전성기를 넘어가면서 제국의 역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국의 역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제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국이 더 강력해질 것 같지만 거꾸로 너무나 커진 제국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왜? 너무 커지면 관리 비용이 더 드니까. 아주 쉽게 표현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커지면 몽고가 왜 무너졌어요? 너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지고 분열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영국이 식민지 말렵이 돼가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왜? 첫 번째, 저항이 커지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이 저항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식민지가 잘 되게 되면은 모든 자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자원의 역설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나라 화폐가 기축통화가 됩니다.
기축통화가 되면 우리 가짜 돈을 만들 수 있는 시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러나 반면에 그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평가절상되고 이에 따라 산업의 붕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식민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마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공화정에서 왕정으로 가죠. 황제정으로 가죠, 정확하게. 그 말은 사회의 빈부격차가 커진다. 그로 인해서 제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재밌는 거는 이 제국 안에서도 노동자, 농민은 안 좋아요. 왜? 영국 생각해 봅시다. 식민지에서 값싼 농산물 오니까 농민이 왜 좋아요? 또 식민지에서 값싼 농산물이 오니까 월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지가 않죠. 노동자가 왜 좋아요? 좋은 사람 누가 좋겠습니까? 군인, 관료, 귀족, 일부 자본가. 자, 그런데 관리 비용이 점점 증가. 초기에 제국주의자들은 그 나라의 영웅이에요. 어쨌든 콜럼버스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뭐 원주민 학살하는 사람이니 뭐라고 하더라도 용감하고 리더십이고 개척자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국이 확장될 때, 제국 확장이 끝나면 반동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반동 세력이 뭘 하고 싶어요?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제국주의 확장을 계속 진행을 해놔야만 권리가 보장받죠. 그러면 가상의 적을 끌어들여요. 그 가상의 적이 바로 러시아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19세기 말에 러시아는 이제 산업혁명한 나라예요. 함정 하나 없었던 나라에 제대로 된. 여기까지 해서 루소포비아를 만들어냅니다. 이 루소포비아를 이해하지. 그럼 루소포비아를 이해하면 왜? 여러분, 이 러우전에서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러시아에게 공격적 태도를 보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유로송 콘 페스티벌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유로에서 와서 가수들 엄청나게 유럽에서는 인기입니다. 저 딱 봤는데 제가 동유럽에서 러유전을 맞이했으니까요. 야, 그 페스티벌 하는데 그때 이제 나라마다 이제 출전을 하거든요. 한 나라에 한 가수씩. 그래서 1등을 뽑는 건데 우크라이나 그룹이 딱 나오는 순간 와, 제가 있던 레스토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고 딱 느꼈죠. 그리고 우승은 누가 했는 줄 아세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팀이 우승했어요. 노래 실력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뭐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순간 느꼈죠. 아, 이 전쟁 오래 가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뭐냐면 다른 전쟁하고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전쟁은 민주주의 진영은 다 우리 편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산주의 국가를 빼고는 다 우리 편이었어요. UN 16개국이 들어왔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서구와 비서구의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전쟁은 사실 없었습니다. 저도 외국에 가서 하다못해 사우나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사실 정말 제3세계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뭐 인도라든가 방글라데시아라든가 뭐 태국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서 저 우크라이나 편 드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근데 유럽 가면 요새는 조금 뭐 달라졌다고 그러지만 전쟁 초기 당시에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의 전부 다 우크라이나. 자, 여기까지 하면서 두 번째, 전쟁이라는 것의 발발 원인은 양 당사자의 눈으로는 절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요. 뭐 물론 북한도 개입이 됐고 우리도 개입을 했지만 그래도 한 발 떨어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3자의 시각에서 전쟁을 제대로 이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3년 만에 하는 강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년 전에 마지막으로 강의했던 게 사실은 러우전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말 열심히 강의했는데 유료 강의라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보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잘못 봤던 게 저도 전쟁이 이렇게 길 줄을 몰랐습니다. 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승리할 줄 알았죠. 왜? 전쟁을 보시면 금방 당연히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죠. 양국의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됩니다. 야, 세계 2강국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 이 귀염둥이가 덤벼? 조지아 꼴 나겠구만. 딱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갔을까? 사실 간단했죠. 그냥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뒤에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미국과 유럽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걸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게 1년 예산이거든요. 2022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로. 이게 우크라이나.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다 합쳐도 우크라이나의 절반 정도? 그럼 우크라이나가 군사 한번 가볼까요? 탱크 봐보세요. 탱크. 이 네 나라 탱크 대수고 우크라이나 탱크. 그러니까 정말로 우크라이나가 생각 외로 제가 참 저도 몰랐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는 똑같죠. 군인 수가 있더라도 러시아 전체 군인하고 우크라이나 전체 군인을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왜? 러시아 전체 군인 중에서는 일부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간 거고 우크라이나는 모든 군인이 러시아랑 싸운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보낸 군인보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군이 훨씬 많았던 거죠. 제가 우스개로
제가 아주 잘 아는 러시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형 둘이 아버지가 투스타예요. 싫어합니다. 지금 예편하셨는데 근데 저랑 만나고 놀 때는 걔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야 니네 나라랑 우리 아빠 사단하고 싸워도 우리가 이겨 라는 걸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었어요. 얼마나 웃기던지. 근데 그 외에 얘기를 이게 사실 비극인데 그 두 형이 다 군인이에요. 둘 다. 근데 이번에 러우전에 참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밟는 거죠. 아버지가 투스타였으니까. 근데 그 친구 엄마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비극이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두 형만 군인인데 얘는 아니에요. 자기는 군인이 싫어갖고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삼형제가 있는데 참 짜잖아요. 그죠? 이 형제들이 다 러시아 군인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아버지는 러시아 군인이라는데 엄마는 우크라이나라는 거는 참 어쨌든 이렇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은 승리였던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미국과 유럽하고 미국이라고 칭할게요. 우크라이나가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의 목표가 달라요. 전쟁의 목표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크라이나 목표는 뭐겠어요? 크림반도까지 포함해서 돈바스를 완전히 우리가 장악하는 거죠. 지역적으로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토 가입하고 EU 가입하는 거죠. 나토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되겠습니까? 러시아와의 완전한 단절이죠. 개입. 정치 개입 중단해라. 니네랑 이제 끝이야. 그런데 미국의 목표는 이거랑 완전 다르죠. 영토 관심 없어요. 일단 그렇게 표현할게요. 중요한 거는 러시아 힘을 빼는 거죠. 자, 우리 네오콘이라고 표현할지 군산복합체라고 표현할지 책에서는 더 자세하게 다뤘지만 이 전쟁의 핵심적인 배후 역할을 했던 미국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야, 우리 앞으로 어차피 중국하고 한번 제대로 붙어야 되는데 그 전에 러시아부터 조지자. 어떻게 조질까? 우크라이나 시켜서 전쟁하면 이렇게 가정할 수 있죠. 러시아 애들 힘 빠질 거고. 그리고 야, 어떻게 러시아를 전쟁에서 이길 수야 있겠니? 러시아가 핵을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충분히 러시아 힘은 뺄 수 있을 거야. 거기에다가 우리가 경제 제재를 하면 2014년에 우리가 경제 제재 했을 때 러시아 어떻게 무너지는지 봤잖아. 러시아 힘 완전히 빼고 그래서 조금 더 잘 되면 푸틴 실각시키고 더 잘 되면 러시아 연방 해체시키자. 목표 이거 아니겠어요? 각종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우리 미국의 별명이 뭐예요? 천조국이잖아요. 국방비만 1,000조 쓴다고 해서 천조국인데 우리 미국을 누가 의심했어요? 하이라이트가 언제입니까? 걸프전에서. 저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텔레비 보고 있는데 이거 마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만화 영화처럼 미국의 전략 유도 무기가 쫙 가서 이라크를 공격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부시 대통령이 자기가 항공기 몰고서 탁 동전하고 승전을 선언합니다. 탈냉전이라는 거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미국 군대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왜? 라이벌이 없는 순간 군대에서 경찰로 변합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미국 군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군대라 안 하고 세계 경찰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찰이라는 건 뭐냐면은 군대는 적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강한지 몰라요. 나랑 너랑. 경찰은 나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일방적이에요. 나 빼곤 다 민간인이에요. 여기서 사실 근데 세계 경찰로서 미국이 30년을 했죠. 근데 저 경찰이라는 역할이 역설적으로 미군 약화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왜? 군대는요 전력을 숨겨요. 내가 우리 선생님하고 나 싸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뭐 숨기죠. 예를 들어 칼 같은 칼 안에 탁 숨기고 딱 몸 팍 그렇다고 칩시다. 경찰은 그러지가 않죠. 압도적 무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압도적 무력을 보여줘요. 군인하고는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자, 군인대는요 한 군데만 있어도 돼요. 경찰은 전국에 파출소를 다 설치해야 돼요. 자, 전국에 파출소 설치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미국 해외 기지가 예전에는 동북아와 유럽밖에 없었어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재밌는 게 탱크가 고장 나도 일본, 한국하고 독일은 거기서 고치면 돼요. 근데 이제는 미군이 아프리카, 중동 없는 데가 없어요. 거기서 탱크 고장 나잖아요. 미국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헤게모니 그리고 세계 경찰 로마가 있죠. 로마가 어떻게 세운 겁니까? 단검 갖고 글라디우스? 아니요. 도로를 깔았죠. 몽고가 세계 경찰을 어떻게 했습니까? 역참을 세웠죠. 영국이 세계 경찰을 어떻게 했습니까? 증기선으로 갔죠. 미국이 세계 경찰을 어떻게 했습니까? 항공모함으로 갔죠. 근데 요새 항공모함 안 무서워하잖아요. 미국의 위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 베트남전은 아니었어요. 왜? 베트남전에서는 실제로 미군이 이겼으니까. 여론전에 밀려서 진 거지. 구정대공세 때 미국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베트남군은 정규군인데 이 쓰레빠 씌는 애들한테 진 거예요. 탈레반 쓰레빠한테 미군이 진 거예요. 요샌 여러분 얘네한테 쩔쩔매요. 후티의 방문 아라비아에 미 항공모함이 못 들어가잖아요. 왜? 전략 유도 무기 가지고 있을까? 유럽 항공모함을 이란이 드론으로 촬영을 하잖아. 그 드론에서 얼마나 끔찍한 거야. 무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오늘의 미 해군이 예전에 미 해군이 아니다. 항공모함 하나만 가면 그냥 난리가 나던 일이 아닌 거. 육군도 마찬가지죠. 왜? 여러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전쟁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에이브람스 점차죠. 우리 맨날 나왔잖아요. 게임 체인저. 에이브람스 점차가 들어가면 게임 체인저 바뀐다. F-16이 들어가면 게임 체인저 바뀐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탱크 한 대는 그냥 탱크 한 대죠. 벤츠 아반떼 이런 거죠. 전쟁 때 벤츠랑 아반떼랑 똑같아요. 벤츠가 10배 비싸지만 오히려 벤츠는 포장이 밑에 좋아야 돼요. 침수 엄청 당해요. 저는 옛날에 침수차 됐어요. 농담이고요. 결정적으로 미국이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탈냉전이 왜 끝나는가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이 미군이라고 그래야 되고 지위를 상실해가고 있었는데 그 상실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미 상실되었지도 모른다라는 인식을 전 세계인이 가지게 된 사건이다. 그래서 신내의 질서를 촉발시킨 사건으로서 우리가 러우전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뭐 이 전쟁의 최고의 피해 국가는 우크라이나가 됐죠. 사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거의 1,0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뭐 발표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정상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농업 국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그 리더는 젤렌스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1차적인 책임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 1차적 책임은 당연히 고종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1차적 책임은 젤렌스키에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여기선 다 따지진 않겠습니다. 다만 젤렌스키가 한 전쟁은 대리전이죠. 우크라이나 무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건 확실하죠. 미국과 서방의 무기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의 무기가 떨어지는 순간 젤렌스키는 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전이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사실 이 비유를 듣는데 좀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쟁이란 참화를 도박에 비유한다라는 표현이 좀 그래서. 근데 이거만큼 더 우리 왜 도박을 하다 보면 쩐주가 있고 쩐주 대신에 그걸 뭐라 선수라고 표현하나요? 나 옛날에 그 뭐 더 좋은 표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걸 하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갖는 문제는 뭐겠어요? 우크라이나 굉장히 강력한 육군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죠. 근데 대리전이 한계가 있듯이 도박에서 선수란 표현을 쓸게요. 쩐주에 돈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쩐주에 돈이 끊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또 뭐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단할 수 없고 뭐 옛 생각 지금이에요 혹시? 자, 또 뭐가 되겠습니까? 성과를 빨리 내야죠. 성과를 빨리 내야 되니까 배팅이 세져요. 배팅이 세지고 그리고 이게 다 내 돈이 아니니까 삥땅하고 싶죠. 삥땅이라는 용어를 못 쓴다고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자,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도박판을 예를 들었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중단할 수 없다. 여러분, 처음 러시아가 취했던 작전은 지금은 어떤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러시아는 철저한 수비전을 했죠. 왜? 당연히 수비하는 측이 전쟁에서 유리하니까. 그럼 러시아는 철저히 수비를 하면서 소모전을 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크라이나가 대리전을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제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제대로 된 장군이고 내 군인과 내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면 저도 군사강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공격전을 펼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같이 수비전을 하고 소모전을 폈겠죠. 근데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걸 안 거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쳐들어올 걸? 뒤에 나왔지만 그게 여러분 2023년 6월 대반격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대반격했잖아요. 그래서 대반격해서 개박살 났잖아요. 제가 실제로 모 국립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정말 이 전쟁사에 해박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 앞에서는 얘기도 못 꺼내요. 근데 그분하고 저한테 술 한잔 하면서 했던 얘기가 저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지만 대반격을 못할걸요, 우크라이나가. 저도 당연히 동의를 했어요. 대반격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반격을 하려면 우리는 다 알지만 일단 뭐 장비나 이런 게 3배 이상의 우위를 점해야 대반격이 가능한 건데 지금은 1대1도 안 될 텐데 대반격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거는 군사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 서구가 종용하니까. 처음부터 쫓아가 보겠습니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3가지 방향으로 키예프를 향해서 진격합니다. 그러다 멈췄죠. 여러 분석들이 나왔어요. 뭐 탱크가 줄에 엉켰다. 알고 보니까 러시아 형평은 없다. 뭐 틀린 말 아닙니다. 러시아 초기에 아주 군사적으로 정교하지 못했던 것들이 곳곳에서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철군의 원인은 아니었죠. 왜? 터키에서 회담이 있었죠. 그리고 거의 사인 직전까지 갔잖아요. 물론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보리스 존슨이 우크라이나는 날라왔죠. 너네 평화협정하면 서구의 지원은 일체 없다. 싸우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 때까지 보장해주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들이 지금 뭐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런데 못 받아들였죠. 그래서 제가 뭐라 표현했습니까? 쩐주가 협박하자 도박장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자, 두 번째. 이게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마리우폴이죠. 샥! 여기입니다. 마리우폴.
마리우폴 여기서 사실은 그 아조프 여단이라고 이제 우리가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친나치 세력이라고 그랬을 때 제일 대표적인 세력이 이제 아조프 연대가 나오는데 거기서 끝까지 버티다가 괴멸당했죠. 사실은 철수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가 제일 큰 제철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휘부가 계속 젤렌스키한테 우리 철수하면 안 돼요? 철수해서 우리 재정비해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재정비해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 답이 나왔습니까? 용감하게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해라. 그래야 이것이 영웅담으로 읽히고 우리가 서구로부터 지원을 더 끌어낼 수 있잖아요. 사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자, 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반격이었죠.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막판에 쿠르스크 전투의 침공. 러시아 땅으로 쳐들어갔죠. 그러니까 푸틴이 뭐 했어요? 우리하고도 여기서부터 직접적인 연관을 가져나가는 거죠. 푸틴이 북한을 오잖아. 그리고 군사동맹 수준의 협정을 끌어내죠. 서로 침공을 받으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북한군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얼마나 무모한 도박판으로 치면 우리 선생님 제일 잘하는 뻥카 친 거예요. 다 읽혀. 근데 다 읽혀. 누가 봐도 뻥카야. 아니 자기가 지금 자국 땅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인천 상륙작전 뭐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이거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 방어전을 치르고 이 방어전의 가장 최주력 부대를 빼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쳐들어가. 그럼 어디 모스크바까지 쳐들어가게?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날 야 젤렌스키 드디어 러시아 쳐들어가서 서울 면적의 뭐 몇 배를 먹었다. 뭐 그 이후로 돈바스 전선은 붕괴됐죠.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이런 전쟁을 전 사실 우크라이나를 갔거든요. 당연히 동유럽에 있었지만 근데 우크라이나는 진짜 가난한 나라입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 진짜 그냥 가난한 나라예요. 제가 키예프를 갔을 때도 동유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수도들 어디를 가더라도 서유럽보다 더 유럽다운 동유럽이라고 그러고 사람들도 굉장히 하고 그러는데 키예프는 도시가 좀 우울해요. 그리고 부패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갔는데 오래 머물지를 않았어요. 별로 이렇게 좀 그래서 어쨌든 그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그 말 나오잖아요. 플루타쿠스가 얘기했듯이 전쟁을 뭐 노인들이 하고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이고 케네디가 얘기했듯이 전쟁을 계획한 자고 실행한 자는 죽지도 싸우지도 않는다. 가슴 아프다는 생각을 하면서 4부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책에서는 3부에 해당되는 파트인데요. 사실은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신냉정 용어 되게 많이 쓰죠. 뉴 콜드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저 말을 저도 예전엔 그냥 자연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엄격하게는 좀 사용되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이 러우전 이후의 새로운 세상을 설명하는 용어로는 굉장히 부적합한 용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세 개의 시기로 나누죠. 냉전, 탈냉전, 그리고 신냉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냉전이란 고리로 이제 다 말을 엮어서 나가는데 굉장히 좀 부적절하죠.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사석에서는 예전에 이제 아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자,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은요, 철저하게 이념의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르크스가 얘기하면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정치를 결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냉전 시대는요, 정치가 경제를 결정했어요.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정치 혁명의 결과로 성립한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본주의는 물론 경제 발전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들어서고 구조가 탄생을 했지만 사회주의는 역설적으로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얘기했지만 사회주의라는 것은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만든 거예요. 사회주의 혁명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냉전 시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념 경쟁 시대. 자, 그래서 지금은 신냉전이 아니에요. 이념 경쟁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이념을 바탕으로 한 냉전은 체제 경쟁을 했던 거예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혹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지금도 신냉전이잖아. 그 예로 뭐가 나옵니까?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이다. 그래서 저는 약간 특정 정치인의 말도 같은 수도 있는데 권위주의는 이념이 아닙니다. 이념은 이데올로기가 돼야 돼. 이데올로기란 건 정치적 지향점이 돼야 돼. 자, 가봅시다. 난 자유주의자야. 나 민주주의자야. 나 평등주의자야. 나 사회주의자야. 나 공산주의자야. 이게 이념이에요.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나 권위주의자야. 권위주의자도 자기 권위주의자라고 안 해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가부장제의 아버님도 나 권위주의 안 그래요. 근데 냉전은 전쟁이 항시적 준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극화의 시대입니다. 그럼 벌써 눈치채셨죠? 지금은 양극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다극화가 정확해요. 중국도 양극화라는 표현 안 써요. G2라는 표현은 있어요. 하지만 그 G2는 경제적 영역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 다음에 탈냉전 시대를 쫓아가 봅시다. 이념 경쟁 사라졌죠. 왜? 자유주의가 승리했으니까.
체제 경쟁 자연스럽게 승리하셨죠. 자본주의가 승리했으니까. 그리고 평화 시대가 들어왔어요. 러우전 이후에 국제 질서를 평가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시대는 다층적이고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층적이란 말은 왜 쓰느냐? 냉전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가 경제를 결정했어요. 탈냉전 시대는 거꾸로 경제가 철저하게 정치를 경정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었잖아요. 탈냉전은. 그러면 새로운 시대는 역설적으로 안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냉전 시대 안보가 제일 중요해? 아직 않았어요. 냉전 시대 때는요. 두 패권국의 밑에 있다는 것만으로 안보는 보장받습니다. 맞죠? 우리와 베트남이 예외적으로 고강도 재래전을 치루었지 나머지 국가들은 해구산이 있었잖아요. 양쪽에. 핵이 평화를 갖고 왔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핵이 없더라도. 로마 안에서는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융 동이 남만 육적이라고 그러지만 중국 패권 질서에 들어가면 전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패권국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성립을 합니까? 패권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밑에 있는 국가들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때는, 냉전 시대 때는 평화 시대입니다. 탈냉전도 평화 시대입니다. 탈냉전, 세계 경찰 미국이 지켜요. 세계 경찰 미국한테 개기지만 않으면 안전은 보장되는 시대가 바로 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70여 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전쟁이 적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세계에서 공부해보세요. 유럽의 역사 보시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깨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안보의 시대입니다. 금방 나오잖아요. 지금 유럽 전 세계가 국방비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 예전에 GDP 1%도 안 썼어요. 유럽 2%도 안 썼죠.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국방비 증액이 이루어지고 독자적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합종연행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혼자서는 안전보장받기가 어려울 테니. 그래서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함부로 냉전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탈냉전은 일국 패권주의, 미국 단일 헤게모니였잖아요. 이 이후에 신냉전, 제일 대표로 신냉전이란 말을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영국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죠. 사실은 줄 서라예요.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꼭 안미경중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미경중을 해서 우리가 많은 성취를 이루었잖아요. 요새 이런 말 하면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대는 이념 경쟁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냉전 시대 때는 민족주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약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회주의 진영은 안 그랬어요? 코민테른이라고 그래서 소련 공산당이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를 지도했어요. 한 국가의 공산당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고 그 국가의 모든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의 지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 말은 민족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만 그랬나요? 자유주의 진영은 안 그랬어요? 자유주의 진영에서 우리가 특수하게 살았지. 이념 경쟁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체제 경쟁도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위주의 국가도 꿈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고, 권위주의 국가도 우리도 민주주의 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 민족의 특수성과 우리의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위주의라는 거지, 우리 영원히 권위주의 할 거라는 나라 찾아보기 북한은 권위주의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냥 독재니까 권위주의라는 표현을 좀 일단 그러는 거니까. 그 다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안보 우선, 망국에 대한 망국의 투쟁 상태. 그래서 다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보적 측면, 냉전이라는 거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했던 시대예요. 탈냉전은 경제가 정치를 지배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갑니다. 한번 볼까요? 인도 예를 들어 봅시다. 안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 영국, 호주, 미국. 그죠? 정치는요, 미국하고 한편이에요.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정치는 권위주의죠. 경제는 러우전 터져서 러시아 석유, 중국 다음으로 많이 사준 데가 어딥니까? 인도죠. 이걸 보셔야 되는. 어느 하나를 묶이지 않고 다층적인 차원에서 안보와 정치와 경제를 다층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인도만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저도 어떻게 용어를 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고민해봤는데 어쨌든 이 시대는 신질서 어떻게 앞으로 이제 들어선 거니까 변화해 나가겠지만, 냉전과 탈냉전, 냉전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라는 건 왜? 냉전과 신냉전은 공통어는 냉전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용어는 신이죠. 신이 갖는 거는, 신이라는 건 예전에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이었다면 지금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이라 해서 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냉전이라는 거는 두 국이 싸우고 있다는 차원에서 냉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전 둘 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는 지금 싸우고 있지도 않고 싸울 성질의 것도 아니에요. 이념적 대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그리고 지금은 두 진영이 아니에요. 두 진영이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럼 이런 용어는 누가 만드느냐? 두 진영에 쓰는 것을 강요했을 때 이득을 얻는 세력이 만드는 용어가 사실 신냉전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리고 그게 제일 잘 드러난 책은 우리 영국의 아주 대가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우리 뉴 콜드 워 번역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 제가 말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신질서 뭐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되지 냉전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것이 시대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정리하면서 마지막 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신냉전, 미중 패권 경쟁 이게 입에 많이 감기니까 이게 참 뭐 안 쓸 수 없는 표현인데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사실은 사회과학적으로는 신냉전처럼 미중 패권 경쟁은 사실 더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라고. 왜냐하면 미중이 패권 경쟁이 하느냐 안 하느냐 알기 위해서는 먼저 패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패권이 도대체 뭐냐라고 표현을 했을 때 패권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우리 로마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팍스 로만합니다. 패권은 첫 번째 무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압도적인 무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패권을 갖습니다. 우리 냉전 시대 때도 소련이 패권을 가졌던 건 사회주의 국가에서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이 패권 국가였던 건 또 압도적인 자유주의 진영에서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무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냥 힘 있다고 패권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깡패 국가죠. 깡패국 우리가 팍스 로마라고 그러죠. 팍스가 뭡니까? 피스, 평화. 로마의 깃발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그 얘기는 안전을 보장해줘야 돼요. 그게 패권 국가죠. 조폭 두목이 힘이 제일 세, 싸움 제일 잘해야 돼요. 물론 뭐 이제 싸움을 제일 잘해서 조폭 두목이 됐더라도 더 중요한 건 그 싸움을 잘해서 애들을 계속 쥐어 패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 밑에 있는 부하들의 안전을 보장을 해줘야죠. 그게 패권 국가죠. 그래서 이 패권,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무슨 중국이 패권 국가예요. 중국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구상에? 중국은요 위에는 러시아예요. 더 무력이 더 세요. 이쪽은 인도야. 이쪽은 싸워서 졌어. 베트남이야. 이쪽은 북한하고 우리예요. 어느 국가가 중국에 의해서 안전을 보장받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패권이라는 용어를 쓰기조차도 미국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는 냉전 시대 땐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들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장을 해줬고 탈냉전 시대에는 세계 경찰로서 전 지구의 질서를 보장을 했다면 지금은 그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미패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까지 흔들렸느냐? 두 가지죠. 하나, 미국이 직접적으로 고강도 지상전을 할 수 있을까? 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졌는데? 할 수 있을까? 대리전을 했는데 거기서도 깨지네? 그 다음엔 질문이 뭐겠어요? 해구사는 될까? 해구사는 될까요? 러시아가 발트 3국을 쳐들어가면 과연 발트 3국을 위해서 미국이 핵을 쏠까? 나토에 그렇게 돼 있다고? 시대를 읽으셔야죠. 시대를. 두 번째, 패권국이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요새는 안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이 없지만 학교 다닐 때 맨날 얻어 터지고 공부도 못하면 찌질이라고 하잖아. 그럼 패권은 뭐냐? 싸움도 잘하는데 공부까지 잘하면 탐먹는 거예요. 체제가 우월해야 됩니다. 패권에선 체제가 우월하지 못하면 그 패권국은 버틸 수가 없어요. 로마가 왜 패권국이었어요? 로마라는 건 도시예요. 그런데 모든 지중해 사방이 자기를 로마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로마인이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자유주의형에 있는 사람들의 꿈은 뭡니까? 뉴요커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체제의 우월성. 그 다음 또 한번 가볼까요? 체제의 우월성은 그냥 우리가 체제의 우월성이라고 하지만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왜 이게 다 나오는 거냐면 생산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몽고가 무슨 생산 역량이 있었죠. 몽고가 진짜 패권국이 되는 거는 징기스칸 때가 아니잖아요. 중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중국을 먹는 거예요. 중동의 관계농업 지역을 갖다 장악하고 중국을 장악해서 드디어 생산력에서 뒷받침될 때 패권국이 됩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먹어야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카르타고를 먹어야 북아프리카와 이집트의 농경지를 장악할 때 로마는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역설적으로 로마의 쇠퇴를 갖고 오지만 스페인? 식민지만 먹는다고 패권국 됐나요? 아니요. 그때 스페인이 세계 최초의 제조 강국이에요. 총기 다 개량하는 게 스페인입니다. 섬유산업 넘버원, 영국 산업혁명, 미국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 지금 미국 패권이 왜 흔들린다고 그래요? 메이드 인 US가 없어졌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은 지금도 몇십 년 전처럼 전 세계 GDP 25%를 만들어요. 근데 몇십 년 전에는 아무도 미국의 패권을 의심 안 했어요. 지금은 다 의심해요. 왜? 옛날엔 25%를 제조업으로 한 거예요. 메이드 인 USA로 한 거예요. 지금은 월가로 하잖아요. 옛날에 미국 물건 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아빠가 미제 볼펜 하나 사다 주면 와 반해서 그냥 난리 나는 거야. 야 나 미제 볼펜 쓴다. 지금은 미국 돈을 쓰는 거예요.
남의 돈 쓰면서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달러빚 내갖고 쓰면서 김씨 아저씨가 나한테 달러빚 주셨어 너무 고마워 평생 은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은 앞에서 봤지만 안전보장도 어렵죠. 체제의 우월성도 흔들리죠. 특히 저게 제3세계에는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지도층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갖다 좋아했죠.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 중에서도 공화당, 민주당 그러면 민주당이 최고였죠. 민주주의의 화신이었죠. 왜? 민주당이 뭘 외쳤습니까? 인권, 민주, 노동 그렇지 않습니까? 제3세계 모범이었어요. 서유럽 좌파와 미국 민주당이 모범이었어요. 근데 미국 민주당이 이건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히 구사회 주권이 몰락하면서 이게 다 흔들려 버립니다. 특히 클린턴 때 완전히 흔들리죠. 노동을 폐기합니다. 실제로. 노동 대신 소비를 선택했죠. 중국을 WTO에 가입시킵니다. 중국이 WTO 들어오면서 중국에 값싼 물건이 들어오게 되고 물가가 안정됩니다. 소비자를 자기로 영역으로 끌어들이죠. 노동은 소비로 바뀝니다. 인권은 LGBTQ로 바뀝니다. 민주주의는 환경으로 대체됩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꼭 1대1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제3세계는 앞에 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노동, 비록 독재국가지만, 우리도 그랬죠. 독재국가에 살고 있지만, 야, 노동자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인권, 민주주의, 이걸 누가 부정을 해요? 근데 제3세계는 변화된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소비? 제3세계는요,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무슨 소비래요? 소비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 야, 서구 니네들이 다 망쳐놓고 지금 우리까지 환경 보호하라고 난리 나는 거죠. LGBTQ? 제3세계 국가들은 여전히 종교가 강한 국가입니다.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예전에는 미국 민주당 하면 여러분 그 케네디가 미국 흑인 선거권 운동을 하잖아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아프리카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미국 아프리칸들에게 있어서 케네디라는 야! 지금 트럼프나 바이든이 가보십시오. 특히 바이든이라는 민주당, 클린턴. 자, 또 가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USA. 뭐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100년 전에 미국은 미국인들을 이렇게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교육이 이렇게 쇠퇴했는가? 여러분 약간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제조 붕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교육이 왜 대중교육이 의무화되고 프랑스 포병과 비스마르크 그리고 일본 우리까지 생각해 보시면 미루어 유추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붕괴되었고 예전엔 미국을 따라만 가면 우린 다 됐습니다. 서구도 그랬고요. 일본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국가들도 있지만 그게 대세였습니다. 일부 남미 국가를 빼고 또 남미 국가는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러지도 않았고 아프리카는 따라갈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냉전과 탈냉전 시대 때 미국을 따르면은 성공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미국을 따르면 공장이 생기니까. 마샬 플랜의 핵심은 유럽에 공장을 지어줬던 거예요. 일본의 부활은 일본의 공장을 미국이 허락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달라요. 수직 계열화하려고 공장을 허락해줬고 중국의 WTO로 막판에 소비자를 위해서 공장을 세워줬어요. 미국을 따르는 국가들이 성장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미국을 따르면 안 돼요. 왜? 공장을 뺏어가니까. 공장을 뜯어가니까. 자발적으로 누가 따르겠습니까? 반면 중국, 이때가 패권 국가죠. 한왕조, 한자가 보편화됩니다. 우리나라, 일본 다 뭐 써요? 한자. 자발적 동의가 이루어지죠. 야, 우리도 중앙집권해야겠네. 야, 우리도 관료제 정책시켜야겠다. 일방적인 귀족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이 시대로 표현하면 보통 국가란 말이 맞겠네요. 자, 그런데 아직 중국은 패권이라고 하기에는 안전을 보장해 줄 국가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 이해하는데 중국 권위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체제가 우월하지도 않아요. 자, 더 중요한 건 생산 역량은 뒷받침될지 모르지만 금융 역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몽고가 중동과 중국을 먹어서 농업 생산력을 갖춰서 단순한 유목 국가가 아니라 생산력이 뒷받침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생산력을 뒷받침해서 만들어준 게 교초잖아요. 화폐잖아요. 화폐. 스페인의 강력한 제조업과 섬유업, 철강 산업이 받침해줬던 게 피스타라는 스페인의 화폐잖아요. 그게 세계 화폐잖아요. 산업혁명이 뒷받쳐준 게 영국의 은본위제에서 금본위제. 브렌튼우드의 밑달러에 받쳐준 게 뭐예요? 포도주의적 생산 방식. 근데 중국은 생산 역량은 그것도 아직 의심해봐야지만 있을 수 있지만 뒷받침해주는데 이 위에 화폐가 없어요. 그 다음 중국 따라가면요 중국의 전체가 기본적으로 근린 궁핍화 전략이잖아요. 더
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넘어섰는데요. 앞으로의 전망하고 양 당사자가 어떤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종전이 되는 것인지. 지금 방금 전에 양 당사자라고 그랬는데 원래 전쟁이라는 거는 승자 요구가 다 들어줘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교가 아니잖아요. 외교는 협상이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라는 게 어떤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거는 전쟁은 없어요.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승전국 패전국이 명확히 갈려야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국전쟁이나 이란 이라크처럼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교착이 계속돼야 되는데 이 전쟁은 이런 후자적 전쟁이라기보다는 전자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쟁이 끝나려면 최소한 러시아라는 승자가 원하는 조건들이 달성이 돼야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은 그 4개주의 앞글자만 따서 도네츠크, 뭐 루안스크, 도르해자라고 저는 외우는데 이미 러시아는 그 자기네 국가라고 선언했잖아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건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토의 가입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탈라치와 이거는 뭐 사실은 큰 뭐 그냥 정치적 명분이니까 그것까지는 뭐 탈라치란 말을 하려면 또 그 우크라이나 지금 나치냐 아니냐 이 얘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거는 뭐 저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나토의 불가입, 그 다음에 실질적 무장 해체, 그리고 4개주의 러시아의 편입, 이 조건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때 전쟁은 끝날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전쟁이 그러면 안 끝나느냐? 트럼프가 사실 자기가 당선되면 그 다음날 전쟁을 끝낼 거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트럼프 측에서도 그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버퍼존을 갖다 늘리고 버퍼존에 이쪽에는 EU 군대가 들어온다. 이건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시간을 벌다는 것 개념 자체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न्스크 협정에 대해서 굉장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의 주장이 관철돼야 이 전쟁은 끝날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통해서 전략 폭격기 기지를 러시아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었겠죠. 하나는 지금 2차 평화회담이 열리는데 평화회담을 원치 않는 그런 세력들, 뭐 우크라이나 뭐 현 집권층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의사가 드러난 것이고 근데 굉장히 또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략 폭격기 자체가 막 그렇게 아주 중요한 무기는 아니지만 그게 핵전략 폭격기라고 보면 핵전력이라는 거는 선제적 핵 공격은 부정하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하고 북한만 인정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근데 어쨌든 핵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핑계를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좀 안타깝게 그게 우크라이나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 핵전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면전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승자의 논리가 관철될 때 협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 전쟁이 우리에게 준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영향이라기보다 이거 참 강의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러우전은 포격전으로 갔잖아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건데 왜 포격전이 되느냐. 이거 하나만 갖고도 사실은 책 한 권 쓸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이번 책에서는 제가 가급적 이런 전쟁 무기는 안 다루려고 그랬어요. 예전 전쟁사 강의에서 많이 다뤘는데 왜냐면 현실의 비극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포격전으로 흘렀는데 155mm 포탄이 우리 한국에서 엄청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군은 또 쿠즈네크에 들어가 버렸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는 첫 번째는 그래도 이 전쟁이 끝나가면서 제가 가진 함이라는 거는 사실 이 정도면 러시아에서 우리에게 더한 제재나 이게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푸틴이 몇 번 엄포를 놨지 실제로 우리한테 막 엄청난 제재나 이걸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는 러시아가 여전히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사실 6월 2일이라 이제 내일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죠. 강대국의 외교라는 거는 승리를 위한 외교이고 약소국의 외교는 누가 승리하는지를 기다리는 외교고 승자의 편에 서야 되는 외교가 약소국의 외교고 약소국은 한 번의 외교의 실패로도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우리가 약소국이냐? 물론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변 4대국에 비하면 우린 약소국이죠. 굉장히 특이한 국가죠. 이런 힘을 갖고 있는데도 지정학적 위치상으로는 약소국인데 불리울 수 있는 국가니까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굉장히 너무 좋아졌잖아요. 특히 군사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이제 북한을 대우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의 가성비라든가 그리고 아직 미국이 만들지 못했던 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그리고 우수한 그런 S-300, S-400, S-500과 같은 방어 시스템 이런 게 북한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전쟁이 보여주는 것 중에서도 나오는 게 그 역설적으로 탱크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예전하고는 위상이 바뀌었잖아요. 기동전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거. 기동전이 불가능해진 그 가장 큰 원인 중에는 하나는 드론이고 하나는 개인이 소지하는 대전차 무기들. 그 다음에는 항공전도 굉장히 위험해졌다라는 레이더망의 발달 그리고 요격 기술, 전략 요격 기술의 발전들. 그래서
대규모 항공전이나 전차전이 쉽지 않아졌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굉장히 우세를 가졌던 전력이 대전차전이고 대항공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굉장히 안 좋은, 제가 좀 유연하게 표현하면 이제 북한을 우리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단계 정상화,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좀 바꿔야 된다. 군사적이든 안보적이든 또는 경제적이든 바꿔야 될 것이고, 반면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는 제조 강국인데 지금 방산업체가 뜨기도 하지만은 제조 역량을 가져나간다는 것이 특히 이 탈세화가 되고 국제분업 질서가 깨지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가 다시 들어갔으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고, 신냉전 질서라는 것에서 양쪽이 특히 미국이 이제 줄 세우기를 하는데, 줄 세우기를 할 때 사실은 줄을 맨 끝에 서는 애들은 굉장한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냉전 시대 때 제3세기가 인도네시아 반둥에 모여서 반둥 회의를 하고 제3세기 노선을 갔을 때 그들의 몸값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여기서 잘만 하면 우리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조금 저는 좀 좋게 보는 게, 저는 이 말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건 제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미국에서 해리슨이 당선되고 그리고 윤 정부가 계속됐다면 제가 생각하면 우리 파병했을 거거든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 참 다행이라고. 제가 맨 마지막 강의 때 맨 마지막 질문 받았던 게 진짜로 그때 정권 교체가 됐었는데 윤 정부에게 뭘 바라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전쟁을 안 했으면 제일 좋겠다. 아마 그 강의 보신 분들 기억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러우전의 직접적인 참전은 피했다. 거기서 우리가 북한군과 교전을 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골든돔을 만들겠다고 네. 뭐 그런 얘기를 저-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우주돔을 만들어서 러시아의 킨자를 막는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뭐 가능인데 제가 뭐 그거 영역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이번 강의 때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책에서 미국의 외교 전략을 얘기하면서 그 트럼프 때 기본적인 외교 전략이 공격적 현실주의거든요. 근데 그냥 현실주의를 넘어서 공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힘을 우리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힘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한한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질 수 있을 때만큼. 그러니까 골든돔이라는 게 레이건 때 똑같거든요. 사실은 레이건이 이제 우주 방어 체계를 형성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상대방에 비해서 뛰어넘는 월등한 무언가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원래 현실주의랑 좀 다른 거죠. 원래 현실주의는 이런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건데, 공격적 현실주의는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는 저로서는 좀 일기 때나 지금이나, 물론 이제 고립주의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현실은 자꾸 고립주의로 가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그 왜 미국 영화 보면, 요새 영화 보면 좀 애틋한 게 막 그 옛날에 액션 배우들이 나이 드셔가지고 아직도 액션하는 거 보면 좀 아리잖아요. 그렇게 좋아했던 분들인데 그냥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아까 강의하실 때 미국과 브릭스 이렇게 예. 소개하신 적이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도 강의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책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저 예외적인 거라니까요. 자본주의라는 건 어쨌든 정치가 경제나 다른 분야를 지배했던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미국 편에 쓴다라는 정치행위가 안보도 역시 미국을 통해서 보장받고, 경제체제 역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거로 가는 거잖아요. 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남한하고 북한이거든요. 북한은 소련 편에 섰잖아요. 북한이 정치적으로 소련을 선택하니까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됐고, 안보는 소련에 의해서 보장받았잖아요. 남한은 미국이란 정치를 선택을 했으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선택했고, 그리고 또 안보는 미국의 한미동맹으로 갔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냉전 시대는 정치가 결정을 했어요. 그게 깨지는 건 탈냉전이에요. 이념 대결이 무너져 버리니까. 근데 거시적으로 이런 걸 잘 생각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무너지고 나니까 이젠 뭐지? 했더니 돈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변화하냐면은 본격적으로 금융화가 이루어져요. 금융화가 이루어져서 뭐 기업을 하는 사람의 꿈은 기업가가 아니라 기업을 비싸게 파는 게 되고 돈이 다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냉전과 탈냉전이 끝나면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공짜 안보가 없어지니까 안보가 등장해서, 안보는 어쨌든 뭐 각자 도생이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 시대는 지금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사라지고 여러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책 한 권 깜인데 어쨌든 권위주의 국가화가 돼가고 있고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죠, 세계사적으로. 근데 맨 마지막에 경제라는 건 뭐냐면, 제가 양극화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가 양극화된다는 뜻은 뭐 이렇게 뭐 두 개로 뭉친다, 서구 진영과 브릭스로 뭉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측과 달러 패권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측, 이 두 측이 생긴다. 왜? 패권이라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화폐 패권이 원나라 땐 교초라고 말씀드렸고, 예, 스페인 땐 피스타라고 말씀드렸고, 영국은 근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달러 패권이잖아요. 그럼 미국 패권이 무너진다는 건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게 된다. 근데 그게 지금은 어떤 형태로 등장하고 있느냐? 아직은 달러 패권에 맞설 수 있는 일국은 없잖아요. 중국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인 게 예전에 비해서 러우전이 끝나고 브릭스가 확 곽강을 받잖아요. 왜 곽강을 받았느냐? 아주 간단해요. 미국 달러 패권에 3번에 걸쳐서 흔들립니다. 닉슨 쇼크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이후에도 미국 달러가 흔들렸어요. 페트로 달러 만들면서 오히려 강화됐죠. 그럼 뭐냐? 첫 번째 2008년 금융위기였어요. 두 번째가 코로나 때 금융. 둘 다 양적 완화를 때린 거예요. 이 양적 완화라는 건 그냥 시늉이지예요. 어떻게 얘기하든지 제가 예전에도 강의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 못 믿는 거예요. 이제. 근데 세 번째는 정말 미국이 실시한 게 러시아 자산 동결. 그러면 제3세계 국가들 입장에선 야 러시아도 자산 동결하는데 내가 미국에 좀만 반기다음은 옛날에 초창기에는 북한 동결하는 거. 북한. 그러면 사람들은 뭐가 생각하냐면 북한 저건 비정상 국가니까 동결해도 돼라고 동의가 나오잖아요. 다른 국가들한테. 러시아를 동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런던 뭐 했어요? 러시아 올리가르이 돈 다 갖고 와놓고. 그래서 이제 달러 패권이 이제 그런 섬 이제 그걸 많은 국가들이 우리가 더 빨리 달러 패권을 벗어나야겠다고 모였던. 그래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앞으로 경제가 미국과 브릭스의 대결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달러 패권적 측면에서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 밤에 좀 저도 많이 설렜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 또 꼭 만나 뵙고요. 아무튼 더 열심히 재밌게 살고 여러분들과는 독자 여러분과 작가로서 만날 것만큼은 제가 열심히 앞으로 하겠다는 거 틀림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